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내용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거의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 계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이제 310페이지가 되겠죠. 310페이지에 가보시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니까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라는 개념,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양도라는 건 뭐라고 배웠었죠? 양도라는 용어는,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양도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이것을 양도 이렇게 했었죠. 그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였죠? 그럼 이제 양도가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유형 중에서 우리는 과세 대상이 있는데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거주의에 따라서 땅이나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그 다음에가 주식이라든가 기타 자산, 회원권 등의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 됐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세 대상을 우리가 처분하면 이런 것을 양도하면은 차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차익을 계산해야 돼요. 차익. 그렇죠? 차익이 얼마냐? 그럼 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부동산을 사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게 되면 그렇죠? 처분하게 되면 요 처분 차익, 그렇죠? 내가 사가지고 팔게 되면 요 처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땅이다, 토지다, 그러면 그 토지를 뭐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샀는데 뭐 시세가 올라서 2억이 된 거예요. 2억이. 그러면 이때 시세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원이 되는 거죠. 1억 원. 그러면 요 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가 되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시세 차익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그러면 이제 차익을 이제 구했다 이거예요. 차익을 구했어요. 1억을.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갑도 시세 차익은 얼마냐면 1억 원이 되고요. 을도 시세 차익은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양도소득세는 똑같이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인세입니다. 인세. 그 사람의 인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양도소득세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장기간 보유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장기 보유에 대해서 우리 세법상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은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몇 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의 장기 보유가 되겠죠. 3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장기 보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 목적으로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분은 2년을 보유했고 이분은 4년을 보유했다면 당연히 어떤 분한테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한테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에 대한 차등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이런 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상태냐? 그 사람의 특성을 따져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빼주는 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가 되면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3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이름 그대로.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물건이 토지라고 했었죠. 토지. 자, 토지 중에서도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년밖에 보유가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공제를 해줘야겠죠. 여기는 공제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세차익이 1억 원이니까 요 1억 원에다가 곱하기 일정 공제 비율만큼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억 원에다가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를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공제율은 매년 3%씩 공제를 해주면 됩니다. 매년 3%씩 공제를 해주면 돼요. 매년 3%씩 공제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년 보유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4년 곱하기 몇 프로? 3%. 그러면 4년에 3%가 되면은 몇 프로 되겠어요? 12% 공제가 되겠죠. 12% 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억 원에 12%가 되면은 1억 원에 12%가 되면 얼마 됩니까? 1,2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 1,20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될 거예요. 1,20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200만큼 세금 차이가 나겠죠. 뭐 정확한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요 금액이 1억 원이 되겠고, 그럼 1억에서 1,200을 빼주면 얼마가 돼요? 8,800이 되겠죠? 네. 8,800만 원이 될 거예요. 8,800만 원이 된다. 그렇죠? 8,80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양도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양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집에 가면 하다못해 우리가 뭘 주죠? 기본 안주. 뭐 맥주 한 병만 시켜도 기본 안주 주지 않냐. 그러면 술집에 가도 기본 안주를 주는데, 그럼 나도 기본적으로 뭔가는 좀 빼줘야지. 나도 물론 3년을 갖고 싶었다. 근데 내가 상황이 안 돼가지고 2년 만에 요 땅을, 건물을 팔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법은 요거는 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이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차감을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차감을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기본 공제. 그럼 1억 원에서 마이너스 기본 공제가 얼마냐? 이 마이너스 기본 공제는 250만 원 됩니다. 250만 원. 그래서 1억에서 마이너스 250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가, 요 을도 여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해줘요.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자, 1억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여기도 8,800만 원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고 나면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과세 표준이다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 네. 과세 표준 나오죠? 그러면은 1억에서 2,500 빼주면 얼마죠? 9,750이죠? 9,75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가 8,800에서 250 빼주면은 8,750 되겠죠? 8,750만 원이 됩니다. 8,700, 그렇죠? 250이니까 8,750. 그렇죠?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돈 1,0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8,800에서 250 빼주면 8,550이네요. 8,550. 그러면 1,200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의 1,200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금률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세금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가정해도 여기 975만 원이고 10%면 850이니까 한 돈 1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세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은 일단은 차익을 계산하는 요령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차익 계산이 잘못돼 버리면 다 틀려지는 거죠. 차익부터 출발해서 이 차익을 빼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익 자체를 산정을 잘못해 버리면 다 틀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큼 받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익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런 차등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기 전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좀 이제 보는데 일단 이 계산 순서는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이 계산 과정의 순서를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 머릿속에 전체 흐름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산출세 계산, 자, 별표 쳐 놓으시고요. 차익은 뭐에서 뭘 빼는 거죠? 차익은 그렇죠. 양도로 처분해서 들어온 양도 가액에서 들어간 경비를 빼는 거죠. 그렇죠.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빼면은 차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도 소득금액, 그렇죠? 양도 소득금액이라고 하죠. 그러면 양도 소득금액에서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빼주는 거죠.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빼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 그렇죠? 과세 표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공제를 2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뭐예요?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양도차익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 봐야겠죠. 양도차익. 그럼 양도차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제 기법이 있어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인 방법은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실거래가가 원칙이에요. 실거래.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양도하거나 그 전에 취득을 했다면 매매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대로 대금이 입금이 됐다면 그 금액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필요 경비를 차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필요경비 차감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 필요 경비는 세 가지 경비가 있다. 그 세 가지 경비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취득가액 경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경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 직접 비용, 네, 이런 세 가지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비를 차감을 시켜주고 나면 이게 바로 이제 양도 차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뭘 통해서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죠.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수선비 등을 말하면 돼요. 수선비 등은 수선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발코니를 확장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를 싹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은 뭐 인테리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그렇죠? 뭐 워낙 인테리어 사이트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객단가 100만 원 해가지고 진짜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정말 깔끔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의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선비 등은 이제 영수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직접 비용이 있겠어요. 양도 직접 비용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그러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직접적인 비용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무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무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법무비용이라든가 이런 세무적인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 세무적인 비용을 통틀어서 우리는 양도 직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양도할 때 그러면은 뭐 당연히 법무니까 뭐 인지도 붙여야 되고
뭐 중개 보수도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2008년 정도까지는 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 신고 대리 비용이라고 하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뭐 10만 원 보통 양도세 신고하면 뭐 15만 원이 받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에를 소위 말해서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다 인정을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양도할 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세무적인 비용들도 다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취득가액 경비,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경비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 경비 들어가고 양도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을 차감을 시켜주면은 차익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 비용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잘 출제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한 계산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 말고 그럼 또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느냐?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외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외적인 방법. 자, 예외적인 방법 뭐냐면 계약서를 분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 등을 분실한 거예요. 아니면 뭐 영수증을 분실한 거예요. 계약서를 분실했다거나 영수증 등을 분실한 거야. 그러면 계약서를 잊어먹고 영수증 같은 경우를 분실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계약서를 분실하고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역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지만 양도세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계 계산합니다. 무슨 계산을 해요? 추계. 추정해서 계산을 해줘요. 추정해서 계산을 줍니다. 추계. 그러니까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정해서 계산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정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추계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만약에 몰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는 나름대로 추계에 순서가 있어요. 추계하는 정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이제 뭐가 있냐? 매매 사례. 혹시 그 주변에 매매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매매 사례. 매매 사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지금 잘 팔리고 있으면 뭐 땅이란 한다면 뭐 32-2번지가 팔렸다. 그러면 뭐 주변에 뭐 40번지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세가 그 지역은 뭐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준해서 우리가 하자 이거죠. 매매 사례. 아니면은 이제 감정. 뭐 대출 감정을 뭐 양도할 때 뭐 감정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가 이제 그래도 모르면은 이제 기준시가로 합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 자, 요건 시가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놨다는 것인데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우리 그 기준액을 지방세도 취득세를 계산한다거나 재산세를 계산한다거나 이 지방세 계산할 때 나름대로 기준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도 나름대로 기준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는 지방세 나름대로 기준액이 있고 국세는 국세 나름대로 기준액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세의 기준액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의 기준액을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방세 기준액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국세 기준액을 뭐라고 하냐면 국세 기준액을 기준시가다 이렇게 합니다. 기준시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방세 기준액은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국세 기준액은 기준시가다 합니다. 기준시가. 자, 비슷해요.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그 말이죠. 뭐 시가의 표준이나 시가의 기준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 또는 기준 시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가 표준액하고 기준 시가 헷갈리면 안 되시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아는 것이 자꾸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차감되는 취득가액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자, 이랬을 때도 얘랑 좀 비슷해요. 매매 사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상가라는 것이 있어요. 환상가. 그 다음에 역시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환상가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린 뭐냐면 이거는 양도가액을 얼마 양도가액 알아요. 근데 취득가액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취득가액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환산하는 기법을 환상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 내용 가지고 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는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얘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을 따져주냐 이거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얘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따져주느냐. 그럼 이건 영수증도 없고 뭐 다 없는 건데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얘를 몰랐을 때는 어떠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나 감정 즉 취득가액이나 양도금 환산처럼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어주면 좋은데 그 기준치를 정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자본적 지출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수선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선비 같은 거, 인테리어 비용. 그럼 이런 수선비나 이런 비용을 갖다가 나름대로 기준액을 정하려면 가격이 오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객단가가 오픈돼야 되거든요. 그럼 객단가가 오픈돼야 되는데 객단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걸 오픈을 하겠습니까? 업자들이? 그렇죠? 오픈할 리가 없지요. 오픈할 리가 없죠. 그러면 오픈할 리가 없는데 이걸 가격을 어떻게 이제 알아낼 거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대충 계산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대충 계산하자. 그래서 대충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었어요. 이것을 이제 필요경비 계산이라는 것은 계략적으로 산정되는 공제 금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만들어진 공제라고 하죠.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만들어진 공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해요.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는 공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산공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자료 중에서 요걸 가지고 따져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감정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가격은 기준시가죠. 항상 존재하는 가격은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시가를 가지고 가격을 따져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계산 문제는 이제 공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3% 등의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따져주게 됩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문제는 뭐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몇 프로 등? 3% 등의 비율을 곱해서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시가가 1억 원이면 1억 원에 3%면 얼마가 돼? 1억 원에 3%면 30%가 3천만 원이고 3%가 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1억 정도가 취득가액을 만약에 추계를 한다면 대략 한 300 정도를 필요경비로 봐주겠다. 물론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이 계산이에요. 계략적으로 산정하자. 계략적으로. 대충 계산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추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결론은 그러면 원칙적인 방법도 있고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하죠. 항상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이런 거는 추계로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중개하다 보면은 추계가 뭐 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추계에서는 요 계산공제라는 용어의 뜻을 좀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양도 차익 계산. 원칙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실지 거래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실거래가로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거나 그 다음에 2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문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또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거나 추계로 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방법은 매매 사례, 그 당시 주변에 매매 시세 가격이 있는지, 두 번째 뭐 감정가액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산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은 알 수 있는데 취득가액을 몰라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데 취득가액을 몰라서 환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따져주자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자 별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차익은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그 다음에가 들어간 경비를 빼주자 이런 거죠. 경비를 빼주자. 그럼 여기에는 실지 취득가액 경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경비, 그 다음에 양도 직접 경비, 그렇죠? 요 세 가지 경비가 있어요. 세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경비를 차감을 시켜줘서 차익 계산을 해주자 이거예요. 차감시켜서 차익 계산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또 따져봐야죠.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무엇이 있는가? 자 보니까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거.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매입가액도 있고 매입할 때 들어간 세금 비용이 있겠죠. 그렇죠? 취득세 냈을 거 아닙니까? 기타 부대 비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뭐 2번, 3번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1번만 알아두세요. 1번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취득했을 때 들어가는 매매계약서상의 어떤 취득가액, 그렇죠? 그런 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거. 그 다음에가 이제 취득세를 냈으면은 그 낸 비용은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거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세금 중에서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이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거는 보유세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보유세니까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가 그 동그라미 1번이에요. 밑줄 한번 쳐볼까요? 당해자산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수명을 말하겠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수선비가 나갔는데 그 수선비 때문에 수선비가 나가니까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다. 요즘 뭐 워낙 인테리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경매 같은 거 낙찰 받아서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만약에 했다. 그럼 당연히 매도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붙여 안 붙여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 붙이죠. 차익 계산 당연히 플러스 알파 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액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당해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 주거나 또는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늘려주는 그런 비용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당해자산의 취득 소송비, 소송 비용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수용 보상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가 용도 변경 비용. 용도 변경은 우리 공법에서 보면은 이 상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그렇죠? 건축법상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수익자 부담금 등등이 들어갑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1번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1번이 바로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 수선비 등의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 지출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를 올려준다거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식의 지출 비용을 뭐라고 한다? 자본적 지출액. 그죠?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본적 지출액을 빼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라는 것은 자 1번 밑줄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즉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는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을 맡긴 신고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계약서 작성비라든가 공증승 비용이라든가 인지를 붙인다거나 소개비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중개보수, 소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을 맡긴 신고 대리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비라든가 공증비라든가 그렇죠? 이런 비용 등이 바로 양도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도소득 계산구조 일단 제일 먼저 뭘 구하자고요? 뭘 구하자고요? 양도 차익을 구하자. 그렇죠? 양도 차익. 그러면 양도 차익은 뭐에서 뭘 빼는 거예요? 팔아서 그렇죠? 쉽게 말해서 팔아서 들어온 수입에서 우리가 취직할 때 들어간 돈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수선비 등의 비용이 나가서 소위 말해서 뭐예요? 그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확인되는 비용, 자본적 지출액 비용,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 법무 비용, 세무 비용을 말합니다. 이런 비용을 다 차감을 시켜주자. 그러면 그걸 빼주고 나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준다. 그럼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장기 보유자를 특별히 우대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공제를 해주자. 그렇죠? 그래서 양도차익에다 일정 이유를 해주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마이너스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과세표이 나오고 곱하기 세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제 요 순서를 외우셔야죠.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지 소득금액이 나오고 소득금액에서 기본을 빼줘야지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뭐다? 세율이 된다.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기 위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 기본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